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변호사님이랑 저랑 뭔가 커플룩 같은, 어쩌면 이렇게 옷 모양이 똑같은가요? 컬러도 똑같고. 오늘 이제 날이 좀 비가 오고 그래서 네. 최대한 이제 비에 젖어도 티가 안 나는 네. 어두운 옷을 입고 왔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오늘 그렇게 저희가 정말 쌍둥이 같이 커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 날씨처럼 좀 약간 우중충한 소식들이 스포츠계에 좀 잔뜩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뭐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 워낙 많잖아요. 박세리 씨가 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또 박세리 씨 부친을 고소한 일이 있었죠. 네. 그 사건 외에도 손흥정 감독의 아동학대 혐의 진행 중이죠. 또 이혜인 선수 성추행 의혹도 있고요. 허웅 선수 오늘 저희가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 허웅 선수 전 여자친구 고소와 사생활 논란 뭐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서 올 상반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정말 네. 헉소리 났던 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항명 사태라고 불리는 네, 그러네요.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지난 2월에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요르단에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패인에는 이 두 선수가 전날이었지, 경기가 있었던 전날 물리력인 충돌을 비롯한 갈등 상황이 전개가 됐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세졌잖아요. 네. 이강인 선수가 이 런던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이후에 공개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국가대표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축구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어떤 이 운동선수팀 또 운동선수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스포츠가 또 화합의 정신이 있는데 좀 이렇게 화합하고 좀 이렇게 갈등을 빚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좀 더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눈물이 안 나요. 너무 기뻐서. 네, 눈물이 안 날 정도로 기쁘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방송인 서정희 씨가 6살 연하 건축가 김태현 씨의 방송 중 깜짝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서정희 씨 하면은 그 결혼 생활 동안에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기억들로 좀 그 고통받았던 그런 결혼 생활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하받을 일이 생겨서 또 네. 여기에 함께 응원을 해주시는 네티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오은영 박사가 출연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서정희 씨와 그의 연인인 건축가 김태현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서정희 씨, 이 고 서세원 씨 사망에 묻는 오은영 박사의 질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라고 답을 하면서 이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송이 마무리됐다면 뭐 많은 시청자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했을 텐데 네. 이 함께 출연했던 건축가 김태현 씨, 지금 연인이죠. 몰래 가져온 꽃다발을 꺼내서 서정희 씨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직접 쓴 손편지도 낭독을 했는데 그 편지의 일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리 포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등을 당신께 내어드리겠다. 함께 걸으며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알아가고 느끼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내게 업혀 이젠 아무 걱정 말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손편지를 네. 읽었는데 사실 이런 편지를 듣게 되면 프로포즈를 받는 입장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 법도 좀 하잖아요. 감동도 하고 좀 그렇죠. 울컥할 것 같은데요. 감동은 서정희 씨가 분명 했을 텐데 왈칵 눈물을 쏟은 건 애인인 김태연 씨 몫이었습니다. 서정희 씨 이런 남자친구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통의 경우 이런 프로포즈를 받으면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네, 안아주는 모습이잖아요. 약간 역할이 바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정희 씨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기뻐서 눈물이 안 나온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등에 잘 업혀보겠다,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태현 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등에 잘 업혀보겠다 이 얘기가 좀 듣기 좋네요. 서정혜 씨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나이가 지금 60대라고 하는데 네. 너무 소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정희 씨 SNS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뭐 근황을 예쁘게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서정희 씨의 나이가 62세예요. 그런데 보면 이 최근 근황에 조금 마음이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살아있길 잘했어. 라는 글과 함께 서정희 씨의 이 모습을 담은 사진들 여러 장이 올라와 있는데 흰색 롱스커트에 흰색 티에 이 모자를 쓴 모습이거든요. 그야말로 꾸안꾸, 뭐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60대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무색할 만큼 10대 소녀의 감성이 풍겨날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진 여러 사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티즌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다, 낭낭 18세다, 멋쟁이 언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정희 씨의 그 아름다운 외모 뒤로 또 전해진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암투병을 겪고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정희 씨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머리를 다 삭발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방송에 출연한 모습은 상당히 건강을 많이 회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머리카락도 많이 자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상당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필라테스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유방암 치료와 검사, 병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암 수술을 받고 나면 5년이 지나야 이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잖아요. 2년 반 정도가 더 지나야 완치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살아있길 잘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요즘 나오고 있다. 이렇게 행복한 근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영향도 크겠지만 이 서정희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밑바탕에는 김태현 씨 연인이 보내주고 있는 큰 사랑이 이 어떤 약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좀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좀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은데요. 힘들었던 기간을 정말 잘 이겨낼 만큼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도전하라. 멋있는 발언이죠. 누굴까요? 네. 삼둥이 아빠로 알려졌던 이 송일국 씨의 경력 단절 극복 사연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연극과 뮤지컬에 잇따라 캐스팅되고 있다고요? 이 프로그램 뭐 많이들 보시니까 제가 프로그램명을 말씀드리겠는데 유퀴즈에 출연을 했죠. 삼둥이와 배우 송일국 씨. 사실 배우 송일국 씨가 삼둥이의 어떤 빛에 후광에 가려진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 송일국 씨와 자연인 송일국 씨의 어떤 진심이 빛을 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송일국 씨 모습을 사실 TV에서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한동안 좀 이제 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16년 장영실이라는 드라마 이후로 송일국 씨가 드라마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송일국 씨가 직접 밝혔어요. 살이 너무 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배우들이 예능 프로에 요즘엔 열심히 출연을 하긴 합니다만 또 출연을 꺼리는 배우들도 많은 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게 되면 이때 생긴 이미지 때문에 배역을 맡게 되는데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죠. 송일국 씨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삼둥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어떤 역할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사조차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삼둥이 육아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배우로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캐스팅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송일국 씨 저는 참 이 방송을 본방 시청을 했거든요. 네네. 대단하다고 느낀 게 사실 일이 안 들어오면 불안하긴 합니다만 오디션을 볼 엄두는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송일국 씨 같은 경우 20, 30대 젊은 배우도 아니고 상당히 뭐 우리나라 국민들 대중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배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갈증을 오디션을 직접 도전하면서 풀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러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본인이 그렇죠.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는 거죠. 사실 송일국 씨 정도의 레벨의 연기자라고 한다면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하지 않고 이런 조건인데 이런 네. 배역에 같이 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런 제안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송일국 씨가 직접 오디션에 지원을 해서 오디션을 보고 실제로 오디션에 떨어진 작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봐서 직접 통과해서 무대에 서게 됐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황정민 씨와 함께 출연 예정인 연극 맥베스 연습 중인 상황이거든요. 맥베스가 끝난 뒤에 새로운 또 뮤지컬 무대가 송일국 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육아 이미지에 가려지면서 TV에서 잊혀지는 그런 배우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어떤 배우의 꿈을, 배우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TV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송일국 씨의 진심이 다시 한번 빛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더 이제 배우로서 활약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배역에 있어서는 좀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런 또 고충이 있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송일국 씨의 그 새 쌍둥이 그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기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컸다면서요. 네, 10년 후에 지금 TV에 등장을 한 네. 겁니다. 2014년 7월에 사실 이 육아 예능 프로그램 전성기를 만들어준 게 대한민국 만세, 이 삼둥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날 유키즈 이 시청률도 상당했습니다. 6.8%를 기록했는데 유키즈가 론칭 이후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둥이의 화제성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키가 상당히 커요. 170이 다들 네. 넘습니다. 학교에서 키로 1, 2, 3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 만세 이름이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삼둥이가 태어났을 때 송일국 씨의 어머니 유명한 배우지요. 이 김을동 씨가 네, 네.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그렇죠. 만세를 외쳐서.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만세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일단 뭐 이 출연했을 당시에 삼둥이들 그때가 기억나는 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만세는 그때 갈비만두를 먹었던 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갈비만두 맛에 눈을 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세 같은 경우는 송일국 씨가 예전에 이 화가를 꿈꿨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미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도 들려줬는데 만세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서 홍대 미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민국이 둘째죠. 둘째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 진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 대한이와 만세가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뭐 삼둥이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또 랜선 이모, 삼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들의 10년 후의 모습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배우 송일국 씨의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을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알아봤던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을 이 새 아들도 굉장히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날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게 송일국 씨가
그 예전에 네. 10여 년 전에 이 신문에서 오려서 지금까지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오은영 박사가 말한 부모 10계명이라는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도 그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에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세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여전히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서 이 삼둥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인공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라면 일에 대한 갈망이 클 텐데 송일국 씨가 이야기한 것 굉장히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가족이 늘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는 좋은 남편,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 그리고 내 일. 일에 대한 건 뭐 3순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과 보냈던 그 행복했던 시간이 온전히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후회가 네.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버지의 이런 교육, 이런 환경 속에서 삼둥이가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도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그 시절에 본인들에게 사랑을 보내줬던 랜선 이모와 삼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한다면 삼둥이 얼마든지 훌륭하게 커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배우 송일국 씨 이제 연극과 또 뮤지컬 무대에서 또 제2의 전성기를 이어가는 모습 또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은퇴하면 축구 관련 일은 절대 안 할 것. 네, 이건 축구 선수가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은퇴 이후에는 절대 축구 관련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근데 사실 충격 발언이라기보다 저는 네. 좀 납득이 가기도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네, 내가 죽기 전까지 축구계에서 열심히 또 일할 거야.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이 목소리에 실망하시는 축구 팬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한 행사장에 참여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던 건데요. 미래 이 본인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축구 관련 일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축구 코치, 축구 감독 손흥민 또는 앰버서더 손흥민, 해설자 손흥민 이런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자리에서 축구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을 했겠느냐 이런 질문이 또 쏟아지기도 했어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가 아니라면 축구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 축구 관련 일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네. 축구 선수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게 축구 팬들의 기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대에 부응하는 목소리도 냈어요. 본인이 축구하는 걸 팬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최대한 오래 할 거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처음엔 좀 충격적이었는데 또 오랫동안 축구를 한다고 하니까 또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갑자기 동네 축구장에 나타나서 순식간에 인파가 몰리고 또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 하면 시즌이 마치고 났을 때 온전히 쉬지 않아요. 몸 관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기는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종종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찾아서 일반인들랑 축구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가수 이명웅 씨, 또 축구 사랑이 대단한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이명웅 씨와 함께 축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아차산 풋살장에 나타났는데 이때 조기 축구의 회원들이랑 함께 축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손흥민 씨를 보기 위해서 갑자기 몰려든 팬들만 600여 명 정도가 네.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이었죠. 오후 8시경에 정말 많이 모이셨네요. 수지 체육공원에 이 골키퍼 김승규 선수와 함께 나타났는데 이때는 600명이 아니었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이 됐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위험하다 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건수만 13건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동안에 일부 시민들이 손흥민 선수 보기 위해서 경기장 주변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경기장에 난입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속출되기도 했고 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다행히 다친 분들 없었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 지역 경찰만 29명이 투입돼서 통제에 나섰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예정보다 일찍이 경기를 마무리 짓고 오후 10시 10분경에 이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행사장에서 밝혔다고 해요. 운동하러 간 거였고 상대팀도 계셨는데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의 조기 축구 참여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팬들 댓글을 통해서 이 라이벌 팀 팬들에게도 사랑받는 선수다. 또 싫어하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그런 선수다. 정말 겸손한 선수다. 이런 또 칭찬의 댓글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그래도 안전사고가 없어서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즌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정말 뭐 발길 닿는 곳마다 뭐 팬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지난 시즌에 이 토트넘에서 굉장히 이제 기념비적인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즌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사실 토트넘이 1882년에 생긴 팀이에요. 그러니까 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팀인데 160골 고지를 넘은 선수들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5 안에 꼽을 만큼 그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또 여기에 또 기념비적인 기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오래된 팀에 아시아인으로는 주장이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아. 손흥민 선수도 가장 이제 특별하고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꼽는 것이 본인이 주장으로 선발됐던 순간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아시아 주장을 그렇죠. 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드클래스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한 사람은 손흥정,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뿐이에요.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겸손하게 이 월드클래스 논쟁이 있다는 건 본인이 아직 월드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인정을 하면 이제 월드클래스 논쟁은 없어지겠죠. 일단 손흥민 선수 지금 영국으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서운해 하실 텐데 곧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한국을 다시 찾게 되는데요. 토트넘이 올여름 6차례 친선 경기를 갖게 됩니다. 2차례는 현지에서 치르게 되고요. 이후에 아시아 투어를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기는 3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정말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허웅, 진흙탕 사생활 폭로전 점점 더 나락으로입니다. 네, 프로 농구 선수인 허웅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가 임신과 중절 수술을 이제 2차례 했는데 그걸 이유로 좀 거액의 뭐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 이게 이제 허웅 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잠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허웅 씨가 지난달 26일이었죠. 전 여자친구인 A 씨를 공갈 협박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3년 동안 헤어짐과 또 만남을 반복하다가 지난 2021년 12월에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허웅 씨와 교제할 때 2차례 임신했으나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번의 임신을 했을 때 허웅 씨가 첫 번째 임신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평생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낙태를 결심했다는 게 허웅 씨 측의 입장이고요. 이후에 2021년경에 2번째 임신을 했을 때
허웅 씨 이를 책임지고자 이 출산을 요청했지만 A 씨가 출산 전 결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웅 씨 결혼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이 과정에서 A 씨가 3억 원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 허웅 씨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공갈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허웅 씨의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별 후에 이 전 여자친구 A 씨가 허웅 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고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하기도 했다고 지금 허웅 씨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웅 씨는 본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 결혼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마다 2차례 모두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양측의 주장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에 나섰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허웅 씨가 이제 2차례 임신 중절을 강요를 했고 결혼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례 임신 중절 모두 허웅 씨의 강요에 의해서 이뤄진 네. 거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술 당일날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병원에 동행한 건 맞지만 수술비는 허웅 씨가 부담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목소리가 일치하는 게 딱 그 부분 하나예요. 수술비는 네. 허웅 씨가 부담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치료비라든지 관리는 본인 혼자 몫이었다는 게 전 여자친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허웅 씨가 임신 중절 직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했고 두 번째 임신 같은 경우는 허웅 씨와 잠시 이별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해서 두 번째 임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 여자친구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갈수록 이제 사생활 폭로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이후에 허웅 씨가 유튜브의 한 채널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 영상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 영상 직접 봤는데 사실 궁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에요. 네네. 전 여자친구의 변호인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면서 허웅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격을 허웅 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어떻게 할까가 네네.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얼굴이 더 많이 알려진 사람 쪽에서 불리한 편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전손해라기보다 이미지 타격이 네. 훨씬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중 같은 경우는 전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보다는 허웅 씨에 대해서 관심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법적으로 허웅 씨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상대보다 비교적 적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데미지는 사실 그 이상인 경우가 지배적이죠. 때문에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이 어떤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것이 되도록이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네. 경우가 많죠. 뭐 왜냐하면 100% 상대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보도되는 순간 본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인데, 지금 허웅 씨 같은 경우는 이 사생활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 일파만파 확산이 된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중요한 게 지금 허웅 씨 출연도 입장이 번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 입장이 번복됐다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지금 출연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전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반박하는 주장을 해오면서 허웅 씨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본인 입장을 밝히겠다. 네. 그동안은 침묵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입장을 밝힌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유튜브에 출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을 또 한 번 번복한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입장 번복이 잦으면 허웅 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대중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아무래도 본인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하려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십성 이슈들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점에서도 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반응을 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렵게 용기 내서 나왔다라고 네.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어렵게 용기 내서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대부분이 그럴 의도는 없었다, 오해였다, 사랑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대중에게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번복을 강행하면서까지 출연을 한 것 치고는
특별히 대중의 귀에 와닿을 만한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게 저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서 목소리를 내려면 대중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는 일단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출연 안 하는 이만 못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 허웅 씨하고 이 전 여자친구 사이에 나눴던 뭐 카톡까지도 지금 이제 공개가 되면서 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임신을 했다는 여자친구분의 어떤 그 연락에 대해서 나는 지금 골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허웅 씨가 답변을 했던 부분이 또 굉장히 좀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허웅 씨가 설명을 했는데 일단 골프하고 있어 뭐 이 얘기 자체가 여자친구의 임신 상황을 뭔가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히면서 비판을 받았던 건데 이 유튜브 영상에서 허웅 씨가 두 번째 낙태가 본인의 강요에 의해서 이뤄진 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신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시기상 아예 임신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임신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인이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또 3억을 언급한 것,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허웅 씨가 먼저 언급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허웅 씨 입장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첫 번째 중절 수술 이후에도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사적으로 나눈 이제 아까 그 SNS 뭐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통화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허웅 씨 측에서는 이제 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었다라는 뭐 주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는 전 여자친구의 주장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다고요. 이건 이제 제보자가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지인인 B씨가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이 전 여자친구가 다녔던 대학원에서 조교를 하면서 그와 가깝게 지내다가 최근에는 멀어지게 됐다고 주장한 제보자 B씨가 이 A씨가 허웅 씨와 교제하면서 두 번째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전날 나눈 대화를 공개한 건데 이 녹취록을 보면 B씨가 A씨에게 결심을 한 거냐,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결심한 거냐 이렇게 묻자 A씨가 해야지, 아까도 허웅 씨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B씨가 허웅 씨가 뭐라고 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A씨가 병원 가지 말라고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B씨가 허웅 씨가 그냥 또 낳자고 해? 그러니까 첫 번째 임신을 했을 때도 낳자고 했고 두 번째도 낳자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마치 그 전에 이제 낳자고 했던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녹취록만 보고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A씨는 응 그래 이게 더 짜증나니까 그냥 왔다. 그러니까 허웅 씨가 낳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A씨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녹취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씨가 낙태 한두 번 겪니 나도 익숙할 만한데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B씨가 지금 A씨에 대해서 폭로한 내용을 보면 허웅 씨를 만나기 전에도 낙태한 적이 있다면서 본인이 아는 것만 4번이다. 이런 내용의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이 공식적으로 자신에 대한 폭로 자료가 조작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뭐 2차 가해라면서 그 허위 제보를 한 그 옛 친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이 내용이 정말 조작된 거라고 하면 정말 가면 갈수록 좀 충격적인 그 전개 같아요. 네, 전 여자친구 측 변호인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이 변호인 입장 말씀을 드리면 이 허웅 씨 측이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이 수사 보고서를 캡처해서 이 한 연예 전문 매체 보도라고 제목을 써서 엉터리 자료를 언론사의 공신력 있는 자료처럼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공식 이 수사 자료상 A씨 직업 미술 작가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A씨가 고 이선균 씨 공갈 협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이 김모 씨
씨와 같은 업소에서 일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네.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보도에는 인천경찰청 수사보고서가 근거로 제시됐는데요.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몰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지금 A씨 측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또 이 허웅 씨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 역시 이 관련 내용 역시 일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남성한테 블랙카드를 받아서 쓴다고 자랑하는 A씨라고 하면서 카톡 대화 내용이 담긴 자막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여자친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카톡 대화자는 A씨가 아니라 제보자 B씨라고 합니다. 이 B씨가 자신의 친구와 나눈 이 카톡 대화 내용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이 블랙카드를 쓴다고 자랑하는 A씨라는 자막을 의도적으로 넣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차 가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는 방침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네. 악의적으로 이 말을 바꾸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의 지인 B씨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웅 선수에 대한 또 이제 폭행 의혹이 있는데 이 폭행과 관련해서도 제3자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요. 일단 이 폭행과 관련된 부분 전 여자친구 측의 입장과 허웅 씨 측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여자친구 측 이 변호인이 치아가 부러진 과정에 대해서 지난 2021년 허웅 씨와 A 씨가 잠시 이별한 상태에서 한 호텔 술집에서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밖에서 다투다가 그러니까 허웅 씨에게 맞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시선을 의식한 허웅 씨가 A 씨를 호텔로 끌고 올라가서 강제적으로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고 이 때문에 두 번째 임신을 갖게 됐다는 게 지금 전 여자친구 측의 주장이고요. 하지만 허웅 씨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몸싸움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전 여자친구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허웅 씨 측 법률 대리인이 말다툼 끝에 손을 뿌리치는 와중에 이 허웅 씨의 손이 A 씨의 라미네이트 시술 부위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의가 전혀 없었고요. 이후에 전 여자친구가 내 이빨 하나 물어줘잉 이렇게 애교 섞인 말로 해프닝처럼 넘어갔던 일이라고 네.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까 제보자 제가 녹취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제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직 연애 전문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컨텐츠에 관련 내용이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A씨와 B씨의 관계, 지난 3월에 B씨의 신고로 이 마약 관련 수사를 전 여자친구인 A씨가 받게 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전에는 가족처럼 돈독했던 두 사람이 이 일을 계기로 관계가 틀어지게 됐다.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B씨 그러니까 지금 이 폭행과 관련해서 A씨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 허웅 씨가 A씨를 폭행했다 이렇게 A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허웅 씨와 A씨가 싸우던 중에 A씨가 허웅 씨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라미네이트가 떨어진 것뿐이다. 그러니까 폭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가 붙잡아서 그거를 이제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거죠. B씨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난해 5월에 A씨와 B씨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당시에 이 두 사람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는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한 네. 사이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 허웅 씨와 전 여자친구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보자 B씨 역시 시기에 따라서 입장이 나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가면 갈수록 정말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갈수록 좀 이미지가 좀 추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 여자친구에 대한 고소를 알리면서 사실 이제 허웅 씨가 이 고인이 된 이성균 씨를 또 언급했던 그 발언이 굉장히 좀 경솔했다 이런 비판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발언도 문제였고 지금까지 허웅 씨가 내놓은 해명 자체가 변명에 가까운 해명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의 주장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고 제보자의 주장 자체도 지금
시기상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팩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허웅 씨 스타 플레이어로서 그동안 팬들에게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뭐 이미지가 요즘엔 추락했다라는 말을 안 쓰고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전 여자친구가 2번의 임신을 했고 2번의 임신 중절 수술을 겪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입장 표명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역시 네. 대중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명성 또 영향력의 무게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운동선수 뭐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또 오랫동안 이 대중의 내리 속에 지금 허웅 씨의 사생활 논란 계속 남아있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때 좀 사랑했던 사이였을 텐데 이렇게까지 또 서로의 치부를 계속 들춰내는 것이 과연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요. 또 보는 이들도 좀 계속해서 좀 피로감을 좀 호소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뉴스픽스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2번째 주제는 2024 파리 올림픽 미리 보기입니다. 이제 3주가 채 남지 않았네요. 현지 시간으로는 7월 26일 프랑스가 100년 만에 다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텐데 정작 이제 파리에 거주하는 분들은 좀 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파리 지행들은 지금 울상인데 사실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를 찾게 될 인원 지금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만 1,500만 명 정도의 또 관광객이 파리를 방문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파리 경찰청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7월부터 파리 시민들의 고생이 시작될 거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올림픽 특수 뭐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그렇죠. 좀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올림픽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 일단 교통이 상당히 심각한 혼란에 닥칠 거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 올림픽 개막식이 스타디움이 아닌 생강 인근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파리 북남을 이어지는 몇몇 다리가 보안을 위해서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강 주변 역시 교통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시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 극도로 높아질 인구 밀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험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인원만 90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노선이 겹치는 구간들 그리고 또 올림픽 경기장,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가 펼쳐지는 주변역의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려면 수십 분 이상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한 일간지가 이 길거리 언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인터뷰에 응한 응답자 대다수가 올림픽 때문에 살기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올림픽 기간에 파리를 떠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겪을 불편이 좀 걱정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또 무엇보다 또 가장 좀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게 살인적인 물가 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SNS상에서는 파리 시민들이 올림픽 보이콧 캠페인을 또 벌이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파리에 오지 말라는 게시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하철 티켓 가격 인상, 저는 이게 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로로 말씀을 드리면 피부에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네. 우리 원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원래 우리 돈으로 3,000원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티켓이 5,600원으로 오를 전망이고요. 그래요? 네, 티켓 10장 가격이 원래 지금 우리 돈으로 24,000원인데 앞으로 45,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그렇죠. 올라 버리네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출퇴근할 때 늘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상당한 타격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닙니다. 숙박업소 역시 이 요금 인상에서 예외가 아닌데요. 파리 내 대다수 2성급 혹은 3성급 호텔 1박 요금 평균이 약 우리 돈으로 14만 원인데
이제 올림픽이 되면 약 100만 원으로 오를 거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 정말 부르는 게 값이네요. 그렇죠. 그 프랑스 정도면. 경제신문이 이런 내용을 보도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숙박업소 비용이 오르면 관련해서 이 관광지 비용도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르사유 궁전, 또 로댕 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이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가 3,800원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언론들이 맥주, 탄산음료, 초콜릿바, 스낵 이런 것들의 가격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가격 인상이 올림픽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 걱정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이 적어도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축제라기보다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기다렸다는 듯이 올림픽을 빌미로 오히려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아도 좀 달갑지 않은 그런 변화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개막식이 센느강 그 근처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좀 아직 미비한 게 아니냐는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대장균이 좀 가득한 그 센느강에서 수영 경기도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좀 또 선수들의 그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파리시가 8년 전부터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넘게 들여서 100년 넘게 입수가 금지됐던 생광 이 수질 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의 악천후 등으로 인해서 이 수영 경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치보다 대장균 농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당국 같은 경우는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한계를 겪고는 있지만 이 경기가 펼쳐질 7월 말에는 수질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파리 시장이 센강이 물이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7월경에 본인이 직접 수영을 하겠다면서 마크롱 대통령도 함께 참여해달라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중요한 건 엘리제궁이 지금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SNS에서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사능 슈트를 입고도 센강에서 수영 안 한다라는 조롱의 글이 SNS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안타깝거나 걱정되는 얘기만 좀 해드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불편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100년 만에 열리는 또 올림픽이니만큼 이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올림픽들과는 좀 차별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파리 올림픽 하면 친환경 올림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올림픽이잖아요. 저탄소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또 기존의 경기장을 개조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짓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올림픽에 초점을 둬서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파리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에펠탑을 들 수 있죠. 네. 에펠탑 아래에서 비치발리볼 장애인 축구 경기가 열리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이 절대 왕정의 화려함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지 않습니까? 승마와 근대 5종 경기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또 역사적인 건축물이자 박물관인 그랑펠레에서는 태권도, 펜싱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막식이 이제 또 화려한 출발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또 이색적으로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의 개막식 하면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네. 펼쳐지잖아요. 스타디움을 벗어나서 센강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스타디움을 벗어난 개막식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수상 개막식에는 각국 선수들이 센강에서 배를 타고 약 6km가량을 행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약 32만 명의 관람객이 센강 양쪽 강변 다리에 설치된 관람석에서 이 개막식을 지켜보게 되는데 이 중에 22만여 명의 관중들 강변 상층부에서 무료로 개막식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이번 올림픽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막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과 또 관광객이 불편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인터넷에는 시민들이 이 올림픽 기간 파리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또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기대감에 좀 가득한 얘기로 좀 이어가 보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사실 여기에 좀 말 그대로 사활을 걸겠다 이런 다짐과 각오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경기들 아니면 어떤 모습들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번 파리로 향하는 대표팀 규모가 역대 최소 규모예요. 그러니까 네.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 때 50명이 출전을 했는데 이번엔 그보다는 많긴 합니다만 규모가 작습니다. 이 21개 종목에서 전체 140여 명이 출전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메달 수는 5개, 전체 순위 15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능가한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일단 효자 종목 양궁이 있죠. 그렇죠.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그리고 혼성전 이렇게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할 전망을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 종목 펜싱에서도 그동안 금메달 5개를 우리가 획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종목, 이 종목 모두 우리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박태환 선수가 사라진 수영에도 네, 지금 네. 라이징 스타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김우민 선수와 황선우 선수의 또 선전을 기대하고요. 배드민턴 여자 안세영 선수 역시 금빛 목걸이, 금빛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와 다르게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미국의 한 데이터 분석 업체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성적 종합 10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체육계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맞은 한국 체육이 프랑스 파리에서 부활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우중충한 스포츠계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파리 올림픽에서는 정말 빛나는 소식들이 전해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